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없더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복잡한 법률 용어보다는 실생활에 맞는 그런 주제와 그런 용어로 여러분들 편에 서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자, 여러분의 친구 김구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말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전세와 깡통전세,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네네. 자, 이게 역전세, 깡통전세 비슷한 듯한데 분명 다르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겠죠? 네. 뭐 처음에는 이제 구분이 가는 개념이었죠. 네. 네, 그러나 지금은 뭐 역전세, 깡통전세 그냥 구분해서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엄밀히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역전세라는 것은 기존 전세가에 비해서 이제 갱신을 하는데 전세금이 이제 하락한 경우, 네. 이런 것을 역전세라고 네. 그냥 하는 거죠. 네. 이제 깡통전세란 뭐냐면 전세가가 1억인데 매매가가 9천만 원. 네, 그런 경우들 많이 이게 있으시더라고요. 깡통이죠. 네. 이게 깡통전세입니다. 이제 팔리지를 않으니까 이분들이 전세를 그렇게 비싸게 주는 경우가 있네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 핵심이, 네네. 이 깡통전세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집값이 1억이었는데 전세를 9천 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집값이 하락해가지고 음. 이게 8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역전세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은. 네네. 깡통전세는 뭐냐면 원래 집값이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집이에요. 네네. 근데 이걸 1억이라고 부풀려 가지고 해놓고 네. 한 1억짜리 전세를 주는 거죠. 네네. 그럼 원래 8천만 원짜리 집입니다. 그럼 전세가 한 7천이나 6천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집값을 부풀리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사기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깡통전세라고 네. 이렇게 구분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의 쟁점은 그걸 것 같아요. 이런 역전세나 깡통전세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예, 그렇죠. 네. 구제라기보다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방법. 예방이 중요하지. 이것은 뭐 네네. 일어난 다음에는 굉장히 그렇겠죠. 복잡한 일에 네네.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사전에 주의해야 될 점을 오늘 예, 말씀드리는 짚어주시겠다 거죠.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전세 사기의 유형이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 또는 신축 빌라 네.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있습니다. 아,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아파트는 네네. 시세가 그 시세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일단 많고 네네.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공정 거래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아파트는 지금 얼마 정도 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왜 신축 빌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요. 깡통 전세를 하려고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깡통 빌라가 원래 시가가 1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네. 1억 2천이나 1억 5천으로 부풀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부풀리는 과정. 그 부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거래가가 확립돼 있으면 부풀릴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신축 빌라를 노리는 겁니다. 네. 아무도 모르죠. 네.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이 빌라의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누가 낍니까 여기에? 악덕 부동산 업자가 끼는 거죠. 그렇겠네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공범으로 끼고요. 네네. 이걸 감정평가하시는 감정평가사도 공범으로 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 건축주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범이 되어서 불쌍한 전세 피해자들을 네. 양산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축 빌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를 할 게 이제 이 부풀려진 가격을 검증하는
방법은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세입자가 들어가실 때 그런 걸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겠네요. 이제 우리 오늘 말미에 8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네네. 국가에서 책자가 나와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차근차근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아무튼 직관적으로 이 전세가가 과연 적정한지에 네.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괜히 신축 빌라 가가지고 인테리어가 아주 멋있게 잘 돼 있다고 거기에 네. 혹해가지고 이거 전세 좋네요 해서 막 들어가봐야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보다 훨씬 낮을 경우가 있더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축 빌라를 들어가시려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가셔야 될 들어가야 경우도 그럼요, 있거든요. 들어가야죠. 그리고 뭐 다 그런 업자가 있는 것도 그럼요. 아니지만 예. 들어가실 때는 꼼꼼하게 주변 시세를 뭐 봐야죠. 정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그 부동산 관련 업자분들을 여러 분을 만나서 시세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하나의 섭외- 팁이 있습니다. 네네. 그 공인중개사를 한 군데 가서 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겠네요. 어떤 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신축 음. 빌라인데 잘 지었어요. 인테리어도 좋고 입지 조건도 좋고 네.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 집은 한 공인중개사만 담당하고 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여러 군데 다 있어요. 그 집을. 거기요?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네. A 공인중개사, B 공인중개사, C 공인중개사. 네.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건물이면 사기치기가 어렵죠. 네. 그분이 모두 다 공모했을 리는 없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업자 여러분들께 그 빌라의 시세를 확실하게 점검해라. 예, 그 주변도 이렇게 네, 보시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사기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제 처음엔 지금 신축 빌라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이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전세 보증금 시세와 같거나 네. 높게 부풀려 이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에 이걸 넘겨버립니다. 즉 뭐냐면 제가 신축 빌라의 소유주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을 받았어요. 네. 근데 원래 이 집은 1억짜리예요. 시세가. 근데 전세 보증금을 1억 2천을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1억 2천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허위 법인을 하나 가짜로 만들거나 네. 신용 불량자를 하나 섭외를 해서 네, 네. 그 사람한테 이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아. 그리고 자기는 잠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1억 2천 돌려줘야죠. 누가 돌려줍니까? 제가 돌려줍니까? 아니죠. 저로부터 소유권을 양수받은 신용불량자, 허위로 만든 법인, 이런 사람들이 그냥 뻗어버리는 거죠. 속된 말로. 처음부터 사기를 칠 마음 먹은 거죠. 마음으로 이렇게 근데 이 시나리오를 사람들은 다 짜는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축 빌라 하나 가지고 그런 범행은 안 하겠죠. 네, 네. 예, 한 60채, 70채 이렇게 사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미추홀구에서 그런 있었죠. 사건들이 일어나서 있었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그렇죠. 예. 또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 그렇게 여러 사람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혼자 할 수 네.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을 때쯤 돼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그런,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분들에게 예. 뭐 주식을 모두 넘긴다거나 소유권을 넘기다거나 네, 네. 또는 그렇게 되는 깡통 거죠. 회사를 하나 만든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야. 그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미추홀구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신탁 회사에 모두 있습니다. 그럴 수 물건을 있습니다. 넘기면서 네네. 그분들이 이제 그 전세 보증금 같은 걸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신탁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신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등기부가 있어요. 네네. 이것은 민간인들 일반 서민들이나 이분들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네네. 이건 어느 정도 선수급이 되어야 자기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 이런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권리가 복잡해져요. 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집을 꼭 들어가야 되는 사정이 아니라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네. 소유권은요 원래 제 겁니다. 원래 제 건데 우리 사회자님이 신탁 회사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네. 제가 제 소유권을 우리 신탁 회사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소유권만 일단 제 거지만 소유권은 일단 법적으로는 신탁 회사에 넘어간 상태예요. 네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제 거지만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네, 네. 근데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신탁된 건데 내 거야. 내가 입주인이거든. 그러니까 믿고 나한테 임대차 계약서 해도 돼.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사기 계약이 된 거네요, 결국에. 그런데 이게 이제 사기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회사에 소유권만 맡겼을 뿐이지 이것은 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네. 법을 잘 모르니까 또 공인중개사 옆에서 이제 거들죠. 이분 거라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해요. 그다음 보증금을 내가 챙깁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왜 이거 신탁회사 동의 없이 당신이 이 전세 계약을 해? 네. 이거 무효야. 음. 이렇게 되면 임차 보증금은 줬잖아요. 근데 신탁회사 말이 맞아요. 자기 동의 없이는 이건 안 돼요. 네. 근데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했잖아요. 네. 근데 보증금 이미 줬잖아요. 이거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소연도 말씀하신 못해요. 대로 하소연도. 신탁회사라는 그 등기가 된 부동산은 일단 좀 꼼꼼하게 살펴봐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건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지 네. 네. 일반인이 뭐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도장 찍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아무도 보장 못 해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사례 말고 또 뭐 전월세 예. 이중 계약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이제 집주인들이 좀 바쁘고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이분들은 뭐냐면 부동산 업자한테 아예 모든 걸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죠. 예, 그랬을 때 이것을 원래는 월세를 주라고 부동산 업자한테 맡긴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집주인 모르게 부동산 업자가 전세 계약을 해버리고 아하. 그 전세금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집주인은 봤을 때 나 월세 계약했는데 전세 보증금 뭐 1억 2천이 갑자기 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끼인 이 부동산 업자가 실제로 월세를 넣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은 알 수가 없죠.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네, 네. 월세를 꼬박꼬박 한 몇 달만 주는 거죠. 그러면 전세 계약이 제대로 됐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1억 2천이라는 보증금을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럼 법적으로 이제 싸워봤는데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물론 임대인 편에서 그걸 소송을 이제 유임을 해서 물론 이겼습니다. 네. 네. 이겼는데 이기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낀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을 형사처벌 해가지고 실형을 받게 해서 그 판결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네. 그게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입증하기가 예, 어렵다. 어렵죠. 네. 왜냐하면 도장 이런 거 다 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계약을 위임하지는 말아라.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조금 다른데요. 이제 법령 우리나라 이거 잘 아시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네, 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한 다음 날부터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오늘 내가 이제 전입 신고했어요. 네. 그럼 오늘부터 대항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내일부터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마음 먹고 사기 범행을 한 건데 오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거나 대출 받거나 네. 이런 경우는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오늘 대출 받은 그렇죠. 그분이 그렇죠. 우선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물지만 요즘은 드뭅니다. 나쁜 사람의 경우. 예, 요즘은 드문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입 이길이라고 하는 건 확정일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확정일자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의 액수와 관련된 거고요. 네. 네. 전입은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 임대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저번에 임대차의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이거 조금 네, 우선 변제권하고는 좀 다르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또 체납사실 미고지 사례 같은 것도 이것도 있던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쭉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오늘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체납사실 미고지했을 때 체납사실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임차인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조금 쉬워졌어요. 그렇지만 누가 자기 체납사실을 알려주고 계약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임대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게 이제 변경이 되었다는 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고 조금 이따 네.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근데 임대인이 국세나 체납이 무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아예 뭐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국세를 안 내면 경매가 되겠죠. 그럼요. 그 경매가 되는데 1억짜리 집이에요. 그럼 5천만 원 경매가 돼버리면 네. 5천만 원 날라가죠. 네. 보증금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이 벌써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런 말씀 해주시고요. 네. 아까 이제 신탁 등기가 됐을 때 조심하라는 거 말씀 이미 드렸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나마 전세 사기를 전부 다 뭐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8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럼 어디서 이것은 발췌해 오신 지금 이 건가요? 자료는 서울특별시 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전세 사기 예방법 이렇게 딱 치시면 네. 네. 거기에서 8가지 정도 서울시에서 마련해 준 게 있어요. 이 정도는 네, 그래도 네. 체크하면 그래도 예방이 될 것 같다. 네. 네.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예, 있거든요. 예, 예. 제 화면을 한번 바꿔 주시면 예,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들어가시면 전세 사기 예방을 확인해야 할 8가지라고 까지. 나와 있으니까 예. 참고로 하시고 예. 오늘 설명을 좀 이걸 해주시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적정 전세 가격을 확인하기.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온지 이제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네, 깡통 네. 전세는 뭐다? 원래의 시세보다 공모해서 감정가를 부풀려서 들어가는 게 깡통 전세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적정 전세 가격을 확인하면 내가 지금 이게 과다하게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는구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내가 지금 어디 신축 빌라를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세금이 얼마다. 이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면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예. 전화도 할 수 있어요. 네. 서울시 뭐 토지관리과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네. 거기 감정평가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네. 그래서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이거 어디에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데 이 전세 가격이 적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감정평가사들이 그 지역에 그런 빌라 정도면 어느 정도의 전세가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타당한 전세가라고 지금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네. 터무니없이 전세가가 높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네. 벌써 예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죠. 네. 네. 자, 두 번째는요? 전세 가율 확인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집주인이 이게 얼마짜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1억짜리 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1억짜리 집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집주인이. 근데 내가 지금 얼마 주고 들어가면 8천만 원 정도 주고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 정도면은 80%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도를 지금 안전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집 가격이 1억이야. 근데 내가 지금 전세 가격이 9천으로 들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집주인이 말한 매매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죠? 적정 전세 가격 확인할 때 이 네. 집의 매매가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매매가가 집주인은 1억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8천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7,500에 전세를 들어가 벌써 전세 가율 80% 초과합니까 안 합니까? 초과하죠. 그러면 들어가면 위험할 안 수 되죠.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은 쉽게 뛸 수 있으니까 먼저 띄워보세요. 띄워보시면 거기에 근저당이나 이런 게 다 대출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뭐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게 있는지, 그다음에 신탁 등기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게 다 나와요 등기부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집을 꼭 들어가야 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뭐 근저당이 있고, 막 권리관계 복잡하고, 뭐 압류 처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신탁 들어가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 권리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네. 안 되죠. 그러면 그 집을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꼭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은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 것도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 서민들께서 서민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법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못 받았으니까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나 등기부만 띄워봐도 이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당연히 띄워보셔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을 또 확인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뭐 이게 건축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뭐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은 포기하세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임대인 체납이 얼마가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신청을 이제 어디 가든 국세청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하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가지고 전국 세무서 어디를 방문하셔도 이 임대인 집주인이 얼마의 세금을 지금 미납하고 있는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임대인 동의 옛날엔 동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이게 지금 나한테 이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공인중개사가 과연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거기 자격증명원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에 가면은 공인중개사 누구 뭐 언제 땄다 이랬는데 이분하고 지금 나한테 이걸 소개시켜주는 이분하고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억짜리 보증금 주고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합니다. 우리가 수박 2만 원짜리 살 때 두드려 보잖아요.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등본 띄워보죠. 우리는 건축물 대장 띄워봤죠. 거기에 소유주가 나오잖아요. 누구라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한테 이걸 임대를 주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한테 임대인 신분증 꼭 지참하라고 하세요. 그럼 왜 그런 것까지 뭐 까다롭게 하세요 하면 벌써 이상한 거예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까다롭게 얘기한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제가 음식점 가서 밥을 먹는데 젓가락이 없어요. 사장님 여기 젓가락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 사장님 와가지고 왜 까다롭게 굴어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럼 손으로 집어먹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주 비유를 쉽게 해주셨네요. 그다음에 중개 물건 등록 확인하기. 즉 정상적인 매물이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매물이면 그 지역에 공인중개사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으니까 이 집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그 집 얼마라고 대부분 다 공유를 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딱 쥐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주택보증공사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전세로 들어가는데 이게 보증이 가능하냐고 주택보증보험 허그라고 그러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서 내가 이 집을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증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에서 권리분석 딱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보증 못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집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내 뭐 능력이나 내 뭐 시간이나 내가 법적 지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은 딱 두 가지만이라도 하세요. 등본은 띄워보시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있잖아요. 허그. 거기에 가서 이 집이 전세금 보증이 됩니까? 그것만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거 두 가지만이라도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우리 실생활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에 대해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이제 서울시를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인천광역시 인천주거 포털에 들어가시면 거기도 있어요. 안심 전세 앱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인천주거 포털에서 확인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대로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돼 있으니까요. 서울시를 예를 들어 주셨지만 우리 인천 여러분들은 인천광역시 인천주거 포털 안심 전세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예방 중요합니다. 우리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8가지 그 체크사항 아주 komkom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그 두 가지는 꼭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또 도시 허그 가서는 물어보시고 제가 이제 마무리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세대, 그다음에 신혼부부 뭐 이런 사람들이 사기 피해자의 대상이 됩니다. 기성세대가 반성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을 사기 피해자의 목적물로 여기면 안 되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어떤 돈이 있겠습니까? 들어가봐야 이제 신축 빌라 이제 이런데 구축은 좀 들어가기 그렇고 신축 빌라 이제 인테리어 잘 돼 있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겠죠.
그걸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법률적 거래를 처음 해보는 거일 수 있잖아요. 대부분. 네, 그렇지만 법률적 자기가 태어나서 하는 법률적 거래 중에 가장 큰 거래예요. 일단 맞습니다. 뭐 그런데 그걸 학교 다닐 때 또 동아리 다니듯이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나한테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하세요. 권리 네, 주장을 해야 네. 됩니다. 임대인 신분증,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당연히 띄어야 되고 네. 대장 원래 내가 띄워보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띄워봐야 됩니다. 띄어서 이거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정확하게 자기 권리 주장을 해라. 네. 야무지게 해야 된다. 네. 이 야무지지 않고 어릴 때처럼 행동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행동을 네, 해서 네. 공인중개사 기에 눌리거나 네, 뭐 네. 이런 걸로 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청년이 1억 이상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네. 네. 마지막 그 교훈이 되는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참 일상생활에 필요한 좋은 얘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